반갑습니다. 신철호이고요. 오늘 저는 실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사무관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들으셨으면 위협으로도 느낄 만큼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그런 단속이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96년에 IT 회사로 창업을 했다가 이 의료업에 들어온 지는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들어와서 경험을 한 것은 수없이 많은 병원들이 의료법에 어쩔 수 없이 위반되고 있구나. 아까 사무관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의료인이 처음에 이게 왜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그 어떤 의료인도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의료법을 보시면 의료법에 적어져 있는 내용들은 여기 있는 변호사가 누가 이따가 조우성 변호사 모시겠습니다만 변호사가 보셔도 그 의료법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은 판례나 유권 해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데 판례나 유권 해석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거기가 어떤 게 문제가 생겨서 판례가 나와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뭘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 수 있다는 의미죠. 유권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부나 보건소가 질의를 통해서 해석을 받아야지만 되는데 여러분들이 단 한 번이라도 보건소에 질의를 해보는 경험을 하시면 매우 모호하게 답을 합니다. 매우 모호하게 답을 하기 때문에 병원이 결국 우리가 어떤 걸 준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게 현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의료법이나 관련된 법률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셔야 될 것은 대부분 이 범주입니다. 의료법이 아마 여러분들 병원에 제기되는 범주의 한 약 80% 정도 될 거고요. 그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공정거래법이라면 여러분 병원이 네트워크 병원을 하실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병원이 위반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병원의 수는 약 600여 개가 넘는데요. 그 병원에 제가 어떤 병원에 가더라도 저는 모든 병원에 99.9% 그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항을 저는 적발해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모두 포함해서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왜 그런 행위들이 나올까? 다른 경쟁 병원들이 왜 서로 신고할까?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다른 그 병원들이 악질 행위를 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대비를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약 30여 가지 대표적으로 병원에서 문제제기가 가장 많이 되고 서로 신고하는 법률 제가 약 30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그 내용을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일단 그거라도 빨리 수정을 다 해버리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해악행위 제가 보는 7년간 봐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상대방 병원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의사로서, 페이닥터로서 또는 또 근무원으로서 위장 취업을 하죠. 그리고 제일 많이 빼가는 행위가 환자의 DB를 가장 많이 빼갑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전자차트에 되어 있는 DB의 보안들이 매우 허술하게 되어 있죠. 뭐 의사랑에서 제공하는 것, 덴타프로에서 제공하는 것, 무슨 뭐 오스템에서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 보시면 클릭 한 번이면 엑셀로 환자 DB 다 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 다 빼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병원 경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데이터가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불났을 때 가장 먼저 챙기고 나가야 될 것은 병원 환자 DB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병원을 다시 만들 수라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DB가 유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첫 번째 해악 행위죠.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이면서 절도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요. 지금 여긴 강남구 보건소인데요. 정말 수없이 많은 보건소의 그 병원의 의료법 위반이나 이런 것 신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건 강남구만 제가 캡처한 거고요. 여러분 다른 병원들 가시면 보건소 가시면 어마어마한 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은 저 병원들 간 해악 행위가 저기 신고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요. 매일 그 보건소 담당자에게 실제로 전화를 겁니다. 실제로 전화를 매일 걸어서 왜 저 병원 지금 단속하지 않느냐라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그 보건소 담당자가 수없이 쌓여 있는 그 신고건들을 먼저 그 병원 먼저 단속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행위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것들을 인지하고 가셔서 가능한 한 제가 이 다음 페이지부터 말씀드릴 약 30여 가지 항목들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은
그 의료인 간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3대 해약행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위장 환자 예약 후 그 취소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같은 데 보면 보통 웬만한 병원들은 특히 5대 그 비보험 진료과들은 토요일 좀만 날씨 좋아도 그 예약의 부도가 약 50%까지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이제 환자들이 스스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아는 강남의 노년, 청담, 신사 뭐 이런 쪽들의 병원들은 상호간에 약 아르바이트 10명에서 30명 정도를 고용을 한 다음에 일당을 주고 상대방 병원들을 얼굴을 바꿔가면서 돌려가면서 메인 시술을 예약 잡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병원 구성원들이 거기에 투입될 시간들을 벌어놓고 그걸 취소하는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매우 치졸한 행위들이 일부 그 병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되면 어떤 병원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보건소에 한번 신고가 한 건으로 신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무 병원이나 제가 집어서 제가 들어가면 약 30에서 50건 정도 제가 잡아낼 겁니다. 그럼 30에서 50건을 한꺼번에 신고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건 신고하고 또 기다렸다가 한 건 신고하고 기다렸다가 치고 가면 병원의 웬만한 행정 인력들은요 저거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모든 걸 쏟아야 될 정도로 상대방 병원에 타격을 주는 행위들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될 것 뭔지 제가 쭉 정리해서 한번 수정할게요.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연자가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들으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여기에 무조건 한 번쯤 확인을 하고 가시는 게 가장 세이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의 강연조차도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어떤 병원에서 뭔가 내가 의심 가는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확인하시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저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럼 끝까지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냐 이런 것들을 끝까지 질문하시면 답변을 주고 이 답변은 전화로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그들도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그들도 자꾸 입장이 바뀝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반드시 문서나 또는 전화를 했다면 당사자 간의 녹취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녹취를 남기셔도 괜찮습니다. 단 제3자가 녹취 행위를 하게 되면 불법이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문서주의로 여러분들의 질의를 통해서 남겨두시는 게 오늘 그 어떤 강의보다도 가장 좋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서 뭔가 당장 해야 될 일이 신고받지 않게 해약행위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내용들을 먼저 하죠. 아까 저 사무관께서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던져볼게요. 우리 병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다가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면 불법인가요?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의 게재만으로 불법인가요? 게재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아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수술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하려면 어떤 내용을 추가로 기재해야 불법이 아닐까요? 는 아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불법이 아닐까요? 여러분 병원에 들어서부터 광고물에서부터 그리고 병원의 엘리베이터부터 벽보부터 병원에 비치된 책자부터 홈페이지부터 이 시술 전후 사진들이 많이 붙어있는 병원들은 많습니다. 시술 전후가 아니더라도 시술 사진이 붙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꼭 전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야 불법이 아닐까요? 실제로 그냥 게재를 하면 이렇게 보건소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단속이 들어오죠. 자, 시술 사진을 올릴 때는 치료명, 치료기간, 부작용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든 시술 사진 밑에 다 표기를 해야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잡지도 있고 우리 병원이 만드는 잡지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무슨 뭐 게시판도 있고 수없이 그러면 올릴 때마다 저걸 하란 소리냐? 네, 그래야 합니다. 저거 올려야 합니다. 모든 사진 밑에 저 내용을 올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서 한 장의 사진이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그걸 신고하면 보건소에 신고되고 그러면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명과 치료기간과 부작용을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진료들은 메인 항목에 대한 부작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해당 부작용 내용을 미리 세팅해두고 그걸 우리 병원의 어떤 인쇄물이나 웹사이트에도 같이 게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두 번째요. 수술 사진 저작권을 볼게요. 저는 그 지난 7년 동안 다른 병원의 시술 사진들을 가져다가 우리 병원의 웹사이트나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불법일까요? 다른 병원이 치료한 사진을
다른 병원의 의사가 치료한 사진을 우리 병원이 사용한 불법일까요?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불법일까요?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원의 수술 사진을 복사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환자 치료 상담할 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우리 치료 상담 PPT 만들어 쓸 때요. 문제가 될까요? 될까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왜 안 되는지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요. 위 수술 사진을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의 시술 사진을 갖다가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문제가 될까요? 헷갈리죠? 문제가 저작권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이 병원 남이 시술하는 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저작권법에 문제가 없다고요? 네. 환자의 사진이나 환자의 상담 내용은 이를 제작한 사람의 독특한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마치 이번에 여러분 아까 김영환 의원께서 마지막 장 슬라이드에 그 섬 찍은 거 사진을 대한항공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자연물은 그 저작권의 피사체 구도만으로 저작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환자의 그냥 시술 사진은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불법인데요. 저작물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해도 되는데 단 타인의 영업활동 이익을 침해한 행위나 타 병원이 수년간 연구한 성과 임상 경험을 부정하게 영지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이거는 다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법의 문제는 없으나 이러한 영리 행위에 따른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시술 사진을 갖다가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 올려서 영리 행위로 표시하게 되면 그는 불법이 되는 거죠. 자, 정리됐죠? 세 번째 볼게요. 키워드 광고 한번 볼게요. 키워드 광고는 2011년에 이제 법 제도가 바뀌면서 이게 사전 심의 제도로 바뀌고 있습니다만 검색 키워드 광고도 의료 심의 필증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뭐 이런데 할 때 키워드 광고 할 때 의료 심의 피를 받나요? 받죠. 이제는 받아야 되죠. 그 검색 키워드 광고 제일 뒤에 의료 심의펄 32782 이렇게 번호 표기를 해야 불법이 아니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혹시 의료 광고를 하신다면 키워드에는 문구마다 의료 심의필 번호를 받아 축약형을 기재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재를 해야 불법이 아닙니다. 즉 모든 키워드 광고는 사전 심의를 받고 그 심의필 번호를 입력을 해서 네이버 그 광고에 같이 표기가 돼야 불법이 아닙니다. 두 번째요. 키워드 검색 광고에 사용되는 문자열은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형태의 광고인데 문자의 일부만 변경되어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 키워드 광고를 우리 병원 광고를 뭐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치료를 잘하는 한의원입니다라고 뭐 그렇게 썼다고 쳐요. 근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비만 치료를 가장 잘하는 한의원입니다라고 비만이라는 단어를 새로 넣었어요. 그럼 새로 광고 심의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비만 정도는 우리가 병원을 이미 해서 심의를 받은 거니까 그냥 문제 없을까요? 한 단어라도 바뀌면 새로 심의를 신청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 조사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구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초 심의를 받을 때 한 10문장의 심의를 A4 용지 한 장으로 가득 써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뭐 잔뜩 한 50문장을 써서 A4 용지 심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필요한 글씨들만 필요한 내용들만 인용을 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의료 심의 광고 심의 비용도 아끼고 어차피 심의 받았으니까 이 중에 내가 써도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이거 볼게요. 원칙적으로 문자열 등 광고 내용에 변화가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 제도의 운영상 심의받은 내용 중에 일부만을 택하여 선택할 광고가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라고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다 심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발췌해서 사용하는 것조차도 위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독립적인 하나의 문구, 독립적인 하나의 광고로 봐야 됩니다. 아까 뭐 지하철 그다음에 5개 광고 뭐 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내가 조금이라도 달리 변형을 기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매번 의료 광고 심의를 받아야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매우 복잡하죠. 이렇게 법이 돼 있으니까 모든 병원이 99.9% 의료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고 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또는 앞으로도 신고를 가장 많이 받을 내용이
중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병원이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 전자차트 사용하고 계시나요? 뭐 전자차트 보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전자차트에 의사가 직접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타이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차트이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수기 서명은 하지 않아요. 의료법 위반인가요? 자, 전자차트를 기록하는데 환자와 의사가 마주보고 의사가 키보드를 앞에 두고서 직접 타이핑을 의사가 직접 하고 있어요. 직접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기 서명은 없는데 어쨌든 직접 했으니까 의료법 위반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의료법 위반입니다. 의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도 직접 수기 서명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요. 태블릿 PC에서 그러면 자 이런 태블릿을 갖고 왔어요. 우리 태블릿에 펜, 뭐 갤럭시 노트 4나 이런 데 펜 달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서명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의사가. 그리고서 의사가 자 그러면 PC 놔두고 PC와 연결해서 쓸 수 있는 태블릿 갖고 와. 내가 거기다가 서명을 할게라고 해서 그 스마트 펜으로 우리가 그 서명을 한다고 치죠. 그러면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의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저 태블릿에다가 그 펜으로 이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위반인가요? 위반입니다. 뭐가 안 돼 있다면요? 그 여기서 사용하는 전자차트의 전자서명이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즉 여러분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 전자차트나 전자차트 업체에다가 내가 서명하는 행위가 전자서명에서 전자서명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예,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고요. 우리 전자차트 프로그램은 전자서명법에 그거는 그 프로그램 쓰고 있지는 않는데요 라고 한다면 모든 행위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현실에서 보시죠. 우리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무슨 뭐 전자차트 업체는 그런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전자서명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럼 지금 당장 저희 병원은 뭘 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닌 겁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여기 있죠. 이와 같은 장비를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출력해서 서명을 보존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자차트는 있는데 다시 종이로 전 환자의 차트를 다 출력을 해서 거기서 다시 오프라인에서 의사 선생님이 서명을 하고 보존을 해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전자차트 회사에다가 전자서명법에 기초하고 있느냐 프로그램을 쓰고 있지 않느냐를 확인하신 뒤에 쓰고 있지 않다면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환자의 종이 차트를 다 출력을 해서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 환자 17만 2천 명에게 다시 다 서명을 하시거나 네, 그래야 위반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보시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전문업체의 서명 시스템만을 의사의 전자서명으로 인정하나요? 이것이 의료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전자서명을 한다는 우리도 만약에 A라는 IT 회사가 와서 저희 회사도 전자서명 기술 회사인데요. 저희가 기술을 거기다 접목해 드릴게요 라고 찾아왔다고 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자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합법인가요? 아닙니다. 전자서명 전문업체라고 등록된 공인 인증된 회사의 전자서명 기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나 와서 저걸 도입한다라고 해서 도입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의료법상으로 정해진 것으로 인증된 공인 인증된 전자서명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전자서명 전문업체 서명서를 이용해야 의료법상 의사의 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요. 최근 오늘 저희가 나중에 이 행사 끝나고 저희가 한 분을 해서 선물로 드릴 내용 중에 이런 스마트펜이 있는데요. 이 스마트펜은 뭐냐면 일반 종이에다가 이렇게 서명하는 거가 실시간으로 전자차트에 바로 들어가는 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종이에 서명을 하는 행위인데 디지털 전자차트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펜이 있습니다. 그런 스마트펜이 이런 N2 펜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펜을 이용해서 제가 종이 차트에 서명을 해서 그 종이 차트에 서명한 내용이 실시간으로 마치 스캔한 파일이듯이 이렇게 들어가면 의료법 위반이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왜? 이 N2 펜이
전자서명 전문 업체의 공인 인증을 아직 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의사가 종이에 서명을 했다 할지라도 전자 차트에 그 사람의 서명은 인증받지 못한 서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전자 차트를 공급하는 회사에다가 전자 차트 관련 법률에 문제 없게 너희들이 공급해, 확인서 서명서 써줘, 확인서 써줘, 만약에 문제 있으면 너희들이 책임져, 우리가 영업정지 받으면 손해배상 너희가 해 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확인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전자서명이 가능한 전자의무 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존하기 위해 갖춰야 될 장비는 의료법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자의무 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자, 그러니까 저 내용은 전자서명법의 기초한 프로그램이며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전자의무 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 즉, 여러분 그 한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MS 워드 프로그램을 쓰면 제가 컴퓨터가 갑자기 다운돼 가지고 다시 컴퓨터를 틀었는데 마지막 제가 입력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많이 보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해당 소프트웨어들이 실시간으로 우리가 타임라인으로 우리가 페이스북에 타임라인 남기듯이 우리가 적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록을 시간대별로 자동 저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전자의무 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즉, 우리가 그 전자 차트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다가 삭제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삭제든 수정이든 아니면 추가든 이 모든 내용들이 시간대별로 자동 저장되는 전자 차트가 그 내용이 두 번째로 구성이 되어야 전자 차트의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 저장 시스템. 즉, 여러분 전자 차트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뭐 환자의 방문 기록이나 뭐 진료 기록이나 엑스레이나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 내용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요즘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나오잖아요. 전자 차트들 뭐 클라우드에서 보관 서비스 해주잖아요. 그 보관은 보관이 돼 인터넷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 저장 시스템을 따로 둬야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다면 여러분 병원에 뭐 하드드라이브든 외장 하드드라이브든 뭐든 가지고 그를 따로 인터넷에 연결시키지 않은 채 저장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즉, 만약에 보건소 단속이 나왔는데 백업 저장 장치 한번 줘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없고 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것밖에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전자차트 의료법 위반이 되는 케이스인 겁니다. 자, 전자차트 내용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볼게요. 웹과 모바일에서 임상 사진과 상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웹사이트에다가 임상 사진이나 환자들의 상담 내용을 공개할 수 있나요? 공개도 좋나요? 아니면 공개하지 말아야 하나요? 여러분, 어떤 병원은 저 공개글에 비밀번호로 해서 그 환자만 볼 수 있게 해둔 병원도 있고, 아니면 전원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해준 병원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병원 케이스는 환자들의 상담을 공개했다고 치죠. 그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환자들의 상담 내용은 제3자에게 공개되어도 환자가 동의했던 한, 환자가 동의를 회원가입 시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즉, 환자의 상담 내용은 환자가 병원의 웹사이트에 나는 이걸 공개해도 좋다라고 동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질문과 답변 내용이 그대로 다 누구에게나 공개되어도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모바일에 연동하거나 아니면 별개로 임상사진이나 환자들의 상담을 공개할 수 있나요? 모바일에 연동해서 그걸 공개해도 괜찮나요? 웹사이트에는 보게 했고요. 그걸 모바일에서도 실시간으로 연동해서 보게 해도 괜찮나요? 네, 마찬가지로 괜찮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내용은 환자들의 상담 내용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이따가 말씀드릴 치료 후기나 아까 그 사무관께서 말씀하신 치료 후기나 또는 명사의 방문이나 유명한 사람들의 방문이나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병원의 웹사이트 로그인 후에 봐야 될 내용으로 치료 상담까지 묶어서 포함시켜버리는 병원들이 간혹 있는데요. 이거는 법률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 해당 질문을 남긴 환자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왕이면 저 내용들을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병원에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을 이렇게 물론 개인들이 원하면 비밀글로 해야 되겠죠. 근데 개인 환자들이 원하지 않았다면 그 상담 내용을 공개해 둔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무슨 뭐 다음이나 이런 검색 엔진들이 긁어가서 저절로 긁어가서 우리 병원의 마치 지식인처럼 우리 병원의 상담 질의 게시판을 지식인처럼 검색 결과로 보여주는 무료 광고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긁어가는 게 차라리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오히려 상담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치료 후기와 병원 방문 명사 소개, 이 내용은 어떤가요? 여러분 로그인 후에 봐야 됩니다. 즉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을 하게 되면 불법이에요. 즉 반드시 병원 내에 비치된 자료가 아니라면 병원의 웹이나 모바일 상에서는 치료 후기나 병원 방문한 명사를 보여주려면 로그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난 후에 저 컨텐츠를 보여줘야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죠. 이 내용은 요즘에 병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볼까요? 환자들이 직접 올린 치료 후기를 공개할 수 있나요? 환자가 직접 올린 치료 후기를 공개할 수 있나요? 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는 환자가 직접 올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오셔서 우리가 그 메모지를 비치를 해놨더니 환자분이 우리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료 스태프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셔서 제가 귤런 박스 사갖고 왔어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등등등등을 써서 종이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서 우리 병원이 그거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스캔을 해서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 올렸네요.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환자가 직접 남겼으니까 불법인가요? 헷갈리시나요? 불법입니다. 환자가 직접 행위를 하지 않은 후기를 환자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자필로 썼다 할지라도 그걸 올려주는 행위를 병원이 대신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올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에 올리기를 원한다면 환자에게 직접 그걸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부탁을 할 때 어머니 제가 치약 하나 드릴 테니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순간 이것도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 내용에는 어떠한 행위, 어떠한 보상이 또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칫솔이든 치약이든 뭐든 금전적 보상이 따라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게 또 불법이 됩니다. 즉 정말 그대로의 부탁이어야 돼요. 네, 말로 부탁을 해서 올려주시면 그는 의료법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주는 행위로 인해서 그 행위가 일어나면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원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환자 치료 후기를 올릴 수 없어요. 올리면 불법입니다. 병원 관계자가 환자 후기를 대신 올려줄 수도 없어요. 나는 타이핑 못 치니까 자네가 쓰게 라고 해서 할머니가 옆에서 했다고 쳐요. 그리고 병원의 임직원이 그거를 대신 타이핑을 쳐줬다면 그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오로지 합법은 환자가 직접 올리는 것만이 합법이죠. 자,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은 유명인 또는 환자의 사진과 인터뷰 동영상 또는 텍스트를 치료내용과 함께 공개할 수 있나요? 우리 병원에 뭐 정말 유재석 씨가 오셨어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그 비만 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립니다. 유재석 씨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서 비만 치료를 3회 받으셨는데 결과가 좋으시네요. 하하 이렇게 올렸다고 치죠. 불법인가요? 불법이에요? 유명인이 왔다는 우리 병원 웹사이트의 내용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왜 불법인가요? 그럼 모든 병원이 다 지금 불법인가요? 그 사진들 올라온 뭐 연예인들 뭐 유명한 CEO들은 다 불법인가요? 맞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알리면 불법이고요. 단순 방문을 했다라고 표기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생각 들지만 그렇습니다. 유권 해석을 진짜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요. 그 누군가 와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올리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유재석 씨가 저희 병원에 오셨어요. 그리고 원장님과 우리 스태프분들과 사진 한 장, 이거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정리할게요. 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표현하지 않고 병원에 방문한 유명인 또는 환자 사진과 텍스트를 올릴 수 있나요? 네, 올릴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만 공지하지 않으면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들을 올려도 괜찮습니다. 자, 이것도 많은 병원들이 하는 거 제가 많이 보는데요.
포인트나 마일리지. 자, 우리 병원에 너무 자주 와주시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좀 쌓아드릴게요. 어머니 방문하실 때마다 저희가 포인트를 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오시는 환자분을 위해 감사의 마음으로 마일리지 적립을 해드리고 적립금이 누적됐을 경우에 작은 감사 선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건 그냥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치죠.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병원은 어떠한 포인트나 어떠한 마일리지도 누적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걸 통해서 치료와 연계되는 상품을 같이 주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면 대학병원도 그렇게 하던데요? 네, 다 불법입니다. 왜 단속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나 보건복지부 유권 해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나 저 내용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병원 주요 환자분에게 병원이 발행하는 치료 상품권을 전해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해보죠. 병원에서 환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환불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나 돈 필요 없어. 그냥 상품권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줘. 라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치료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상품권 형태로 드릴게요. 라고 해서 100만 원을 돌려드렸어요.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병원은 어떠한 형태의 무기명 채권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상품권도 포함되죠. 어떠한 형태의 상품권, 무슨 시술권, 뭐 상담권 이런 거 발행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지금 이거 저는 병원에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뭐 강남에 있는 병원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이런 거 인쇄하는 순간 불법이 됩니다. 뭐 스킨케어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요, 치료 후기 캠페인, 미소플란트 치과에서 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거 다 불법이죠. 전부 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런 내용. 자, 내용 됐고요. 그 다음에요, 환자 상담 내역의 공유로 가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동일한 네트워크 병원이에요. 지금은 예치과가 끈끈하지 않으니까 어디 병원이 있을까요? 일맥 한의원이라고 치죠. 일맥 한의원이 한 30여 개 있나요? 아니면 365MC라고 치죠. 365MC 병원들 의사들 간에 환자 정보를 공유해서 진찰하고 상담해 줄 수 있나요? 여기 365MC 서울 지점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 대구 지점으로 집을 이사를 가셔서 대구 지점 병원의 의사에게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진찰할 수 있도록 차트나 모든 내용을 다 보내고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경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다. 네. 왜냐? 의사들은 1인 1개소 원칙이잖아요. 병원은 같은 병원명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네트워크 병원이라 할지라도 환자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자의 동의를 받고 난 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우리가 저 병원에 우리 지금 서울 지점에서 대구 지점으로 보내려면 환자분 이거 저 동의서에 써주십시오. 동의서를 저희가 치료 정보를 저 병원과 공유하겠으니까 동의서를 써주시면 그때 저희가 대구 지점 365MC에다 저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절차가 있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두 번째요. 자, 선배에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학교 선배에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선배에게 환자를 위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어서 환자에게 상담해 줄 수 있나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배 이거 지금 제가 지금 이 환자에게서 케이스가 막혀 있는데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이때 만약에 구두로만 질문한다면 불법이 아니지만 선배 이 환자 차트 제가 지금 보낼게요. 카톡으로 보낼 테니까 그거 한번 보실래요? 라고 해서 공유하는 순간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그것도 사적인 질문일지라도 그걸 환자가 안다면 불법입니다. 즉 나중에 그걸 보내서 제가 저희 대학병원 선배에게 물어봤는데요. 이거 보세요 환자분 이렇게 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환자가 그걸 보고 이걸 동의하지 않고 공유했네 라고 신고한다면 바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이에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즉 같은 주소지의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에게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상담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1인 1개소 원칙의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아무리 나와 절친한 선배라도 나와 같은 직장이 같은 1인 1개소 있지 않으면 남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는 모두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병원에 이게 붙어있는 병원도 있는데 이거 붙어있지 않은 병원도 적어도 절반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붙어있죠. 여러분 병원에 이거 붙어있나요?
오프라인에 붙어 있죠. 요즘은 많이 캠페인이 돼서 안 붙어 있는 병원도 저 많이 봅니다. 최근에도 봤고요. 네,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환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비치 안 돼 있다면 이거 샘플들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냥 나오니까 가서 프린트해서 바로 비치를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못 보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한 8, 90%또 위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인터넷에 올려놨나요? 웹사이트에 올려놨나요? 안 올려놓으셨으면 불법이에요. 올려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인터넷 무슨 하단이든 어디든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 프린트해서 붙여놨으니까 문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병원 어딘가에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게시 의무 위반 시에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나옵니다. 참 답답하죠. 사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신고를 처리하니까 아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누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건복지부나 보건소의 행정 자체가 이렇게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만 말한 내용만으로 신고를 제가 병원에 들어가서 해서 제가 하는 순간 과태료 총액이 5천에서 1억은 나올걸요? 그리고 아마도 영업정지 아까 15일짜리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거 다 묶으면 영업정지 한 2-3달은 나올걸요? 병원 영업정지 2-3달 나오면 병원이 어떻게 될까요? 문 닫겠죠. 급여는 나가야죠. 임대료 나가야 되죠. 뭐 일수료 나가야 되는데 병원 2-3개월 닫으면 뭐 그건 병원 망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도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가장 신고가 많이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이고 소위 그 병원 파파라치들이 가장 많이 신고하고 있는 항목들이니까 가서 바로 바꿔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즘에 거의 대부분 이제 붙였죠. 이거는 아마 다 붙였을 겁니다. 이거 내용들 다 붙였을 거니까 CCTV 설치하고 있다, 찍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붙였는데 좀 더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료실 내 동영상 촬영과 음성 녹취를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음성 녹취는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사람들은 진상 환자들 왔을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 남기기 위해서 녹취를 다 하겠다. 뭐 새콤에다가 녹취 기능까지 넣어달라. 뭐 등등등 이런 것도 많이 하는 병원들 보는데요. 음성 녹취를 할 수 있나요? 영상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다고 치죠. 음성 녹취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음성 녹취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환자분, 제가 지금부터 환자분의 음성 녹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라고 서명을 받았다면 음성 녹취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은데 음성 녹취가 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병원들이 그런 진상 환자들을 많이 겪었다는 병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아예 그냥 기본 동의서에 음성 녹취를 이런 목적으로 합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기본 동의서에 많이 포함시켜서 받죠. 자,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자, 그다음에요. 아까 저렇게 CCTV를 촬영이 됐던 환자의 상담 내용이 촬영이 되었는데 해당 영상 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 병원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라니 무슨 말인가? 새콤이 다 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보시죠. 영상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비밀번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즉 누구나 아무나 저 영상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환자와의 상담 내용을 아무나 병원에 있는 누구나가 볼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서 그 파일을 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가서 비밀번호만 걸어버리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고 쪽 아까 사무관께서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생각해보니까 녹화가 되고 있네요. 그렇군요. 사무관님 죄송합니다. 네, 광고 쪽 다시 좀 잘 설명해 주셨지만 광고 쪽 좀 더 볼게요. 급여 병원들은 할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비급여 치료 항목에 대해서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비급여 할인 이벤트 시에 환자 유인 알선에 해당되나요? 비급여 치료를 할인 이벤트 하면 환자 유인 알선으로 해당되나요? 어떤가요? 어떨까요? 비급여 치료를 할인 이벤트를 한다면 그것은 유인 알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상식적인 할인폭이라고 의료법은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과도한 할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라고 의료법은 표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게 70%일까요? 50%일까요? 90%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의료법에는 과도한 할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비급여 치료 항목의 할인 이벤트는 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본인 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까지 포함시키는 형벌법규 지나친 확장 해석으로 의료인이 자신이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할인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유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의료시장의 질서를 위한 과도한 할인 등은 적절하지 않는다. 그 지역의 의료시장 질서 발견 관할 보건소 협의가 적절하다라고 대법원 판례는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할인 이벤트 할 때마다 보건소에 전화 걸어서 제가 지금 32.3% 할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적절합니까? 적절하지 않습니까를 문서로 남겨놓아야 사실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병원들은 30%에서 50% 정도는 할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병원도 건강검진 동문생들에게 30% 할인은 비일비재한 일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30%에서 50% 정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속이 크게 없었던 거 보면 그 정도의 할인 행위는 과도하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건가라고 저도 유추를 하고 있을 뿐 과도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 매번 확인을 하셔야 적절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비급여 진료 비용의 할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을 여러분들이 하려고 합니다. 할인 전후에 가격만 환자에게 잘 고지하면 문제가 없나요? 할인 전후, 예를 들어 할인 전 가격이 120만 원이었는데 할인 후 가격이 70만 원이다라고 가격을 잘 고지하면 문제가 없나요? 그렇습니까? 과도한 할인 행위가 아니겠죠. 아까 그 퍼센트지에 의하면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할인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즉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거 제가 어제 그냥 스캔한 건데요. 어디 모 치과에서 이렇게 지금 가격 320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치죠. 이거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왜요? 왜 비보험 치료를 할인 이벤트 하는데 왜 불법인가요? 그 이유는 요 네 가지가 표기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고물, 이 이미지 내에는 할인의 범위, 할인의 정확한 대상, 그리고 할인 이벤트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 그리고 왜 우리가 이 할인 이벤트를 한다는 이유가 표기가 네 가지가 표기가 되어 있어야만 불법이 아닙니다. 복잡하죠. 그 광고 하나 내는데 이런 내용을 표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할인 이벤트는 여러분들 병원에 게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원 우리 내부에서만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싶어도 여러분 병원에서 출력 하나 해가지고 우리 할인합니다라고 붙여놓은 것도 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이 내용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의료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소셜 커머스 보죠. 그룹폰이 있었던 시절부터 이 내용들은 많았죠. 물론 지금 그룹폰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만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고 소셜 커머스 내는데 소셜 커머스 즉 쿠팡이나 웹프나 무슨 티켓몬스터나 이런 사이트에서 자신들의 회원을 대상으로 치료권의 공동 판매를 통해 병원에 환자가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병원의 할인 이벤트를 광고해도 괜찮습니까?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치료권은 아까 여러분 상품권 얘기해 드렸죠. 병원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치료에 대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치료권의 공동 판매를 하는 것도 위반이고, 두 번째,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서 병원에 광고를 게시한 다음에 병원 할인의 쿠폰이나 시술권이나 상담권을 구매하고 자신들이 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보통 소셜 커머스는 9%에서 한 20%까지 수수료를 취하죠. 자신들이 수수료를 병원과 환자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취하는 행위, 이 행위가 바로 유인알선 행위죠. 그래서 불법입니다. 유인알선 행위가 돈 받고 하는 유인알선 행위가 허락된 유일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해외 의료 관광은 허용이 돼 있죠. 그 사람이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우리나라 병원에 올 때 에이전시가 수수료를 받고 병원을 연결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국내에서 국내 기관이 국내 치료 환자에게 이러한 병원과 환자를 연결해주고 1%라도 뭔가 돈을 수수하는 행위는 전부 다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돼서 불법입니다. 최근에
몇 개의 회사들을 만났는데 그 회사들 뭐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회사들은 실제 전국의 1,000몇백 개 병원을 대상으로 그러한 그 회원들을 모으고 병원들을 모아서 연결해주고 자신들이 가서 상담해주면서 수술을 취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는데 걸리면 그 회사만 걸리는 게 아니라 병원도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환자의 행위, 유인알선 행위들은 아예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되면 과하게는 구속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벌금 문제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소셜커머스 의료 광고 볼게요. 시술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소셜커머스 회사 측에서 매출액당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단순히 네이버나 다음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처럼 광고비만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 소셜커머스 회사나 병원은 유인할수에 해당되나요? 광고비만 지급하는 거예요. 배너 광고처럼.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합법입니다. 광고비만 지급하는 행태는 합법입니다. 즉 의료법에서는 방송을 제외하고 의료 광고를 할 수 없는 매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아까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의료기관 스스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할 수 있고 의료 광고 행위 자체가 소개 알선에 해당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죠. 따라서 그냥 병원이 자기가 소셜커머스든 네이버든 무슨 다음이든 카카오톡이든 어디든 어디 누군가의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냥 할인 이벤트를 광고하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래서 광고 자체가 금지된다는 게 아니라는 의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이거 말씀드렸죠. 치료 후기 이벤트, 조건성 이벤트 할인. 치료 후기 아까 이벤트 불법이었고요. 조건성 이벤트 할인. 어머니 치료 후기를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어머님의 페이스북이나 어머님의 카톡이나 카스에 공유를 해주실 때마다 저희가 2%씩 할인을 해드릴게요라는 병원도 저는 자주 보는데요. 해당 병원들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우리 병원을 홍보하는 어떠한 목적의 행위에 대가성이 들어가는 순간부터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저희는 그런 거 특별한 대가성 없이 그냥 저희 병원에다가 화장실에다가 뭐 화장품이나 칫솔이나 치약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티슈나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그냥 비치를 해뒀는데요. 그것도 불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건 불법 아닙니다. 왜? 그것은 대가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행위, 그냥 가져가라고 내버려 뒀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를 드리면서 어머니 이걸 드리니까 어머니 이걸 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거 자체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병원에서 진행하는 할인 이벤트, 최근에는 뭐 이런 회사들이 많죠. 여러분 광고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 탑 블로거들, 메인 블로거들을 많이 모아두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특정 광고를 퍼다 날려주면 그 마치 그 키워드 광고에서 충전액 빠지듯이 한번 퍼다 나를 때마다 돈이 빠지게 해둔 그런 광고 에이전시 회사들도 많죠. 그런 회사들의 우리 병원 광고를 진행한 불법인가 합법인가요? 불법입니다. 왜? 우리 광고를 실어 나르는 조건으로 어쨌든 우리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그 회사에 맡긴 것뿐이었지만 그래도 그 회사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병원 광고를 실어 나름으로써 카톡이나 페이스북 친구를 맺는 조건으로 뭔가 이익행위, 돈을 주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환자의 후기를 자발적이지 않고 어떠한 대가 또는 권유 등으로 작성 게시하는 것은 의료 광고에 해당되어 금지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광고는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표현. 여러분의 병원이 99.9% 걸리는 이유는 다 이런 쪽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병원에 저를 내려놔도 정말 30개, 50개 제가 잡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저희 같이 일하는 닥프렌즈 구성원들 다 그 정도의 지식을 갖게 되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봐도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황당했던 케이스는 이거입니다. 첨단이라고 표기하는 건 되는데 예전에 첨단도 표기 안 됐거든요. 첨단 의료기기 이 표현도 원래는 불법이었거든요. 근데 첨단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가 불법이야? 최첨단이라고 표현하는 건 불법이래. 무슨 킹 왕짱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알지만 그냥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저는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타 병원을 명시하고 이 병원과 치료 등을 비교해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까 안 된다라고 여러분 전 시간에 들으셨죠. 타 병원과의 어떠한 비교 행위도 그 문구나 영상 내용도 다 불법입니다.
비교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해서 비교 말고도 아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병원이 또 어기고 있는 부분들이 의사 소개 웹사이트나 병원의 이런 사이트 원장 소개나 이런 거 만들어두고 아까 제가 사무관께서 말씀 무슨 학회 이런 것들 많이 쓰시잖아요. 어디 뭐 UCLA 연수, 뉴욕 대학 연수 다 불법입니다. 그거 다 지워 버리세요. 현판으로 붙어 있으면 현판을 떼서 새로 만드시고 웹사이트는 그 내용들은 다 삭제하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병원들이 어기고 있기 때문에 신고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물론 처벌은 낮지만 어쨌든 하나 걸려서 주의받고 경고받고 대처하느라 인력 소모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미리 바꾸십시오. 자, 임상 사진받아 부작용을 표기하기는 어려워서 아까 우리 치료 전후 사진에 또는 치료 사진에 밑에다가 치료명, 치료기간, 부작용을 표기해야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상 사진마다 우리 병원 임상 사진 숫자가 12,000개인데 그건 그 사진마다 다 부작용을 표기해야 되느냐? 그게 어려우니까 대표 사진 한 장에만 표기를 해두고 나머지는 해당 이와 같습니다라고 표기하면 불법인 거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자로 만들어 모든 사진 밑에다가 전부 다 해당 내용을 세 가지를 아까 표기를 하셔야 불법이 아닙니다. 자, 작년 임상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우리 병원 임상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12,000명의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나만의 치료 기법이 생겼어요. 그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AA 치료법이라고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냥 치료도 아니고요. 상표 등록을 했어요. 특허청에다가. 그리고서 우리는 AA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기하면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상표 등록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 병원들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그런 상표법과 관련 없습니다. 상표법은 의료법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표법으로는 보호받을 수 있지라도 마치 본인의 시술이 마치 새로운 치료 기법인 것처럼 표기하는 것 자체는 의료법 위반입니다. 즉 신기술 의료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아까 사무관께서 PRP나 이런 거 단속하고 있다는 말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이거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상표 등록을 했을지라도 그건 상표법이지 의료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서 하는 치료를 마치 독특한 치료인 양, 예전에는 인비절라인 이런 것도 문제가 됐었죠. 그런 거인 양 상표 등록해서 병원에서 환자를에게 홍보를 하면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어떠한 광고, 그게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이든 시술의 명칭이든 또는 약의 명칭이든 어떠한 것도 다 불법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표현을 좀 더 볼게요. 텍스트가 많아서 귀찮죠. 그냥 저 설명을 들어보시죠. 저도 이거 너무 헷갈려요.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금지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첨단 자체가 금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금지래요. 그럼 최상급을 의미하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라고 해보니 이 얘기 있습니다. 최고, 여러분 병원에 많이 있죠. 최신, 그 다음에 병원명 자체가 A+ 병원 있죠. 그냥 병원명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죠. A+, 그 다음에 전문 무슨 치과, 전문 무슨 한의원, 이거 위반이죠. 특화, 우리 병원은 뭐뭐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거 의료법 위반이죠. 특성화, 명품 진료, 이거 위반이죠. 이것도 많이 쓰는 병원에서 많이 다루는 단어죠. 우리 원장님이 최초로 모은 선구자입니다. 이거 많이 쓰죠. 여러분들 홍보물에 다 위반입니다. 최대화, 최소화 등 최상급 표현 등 극대화 등 단어 금지. 참 이걸 어쩌란 말이냐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그냥 글 쓰다가 여러분 우리 웹사이트에 안 쓰고요, 모바일에도 안 썼고요, 병원 인쇄물에도 안 썼어요. 그냥 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도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소속이 병원이고 병원을 홍보하는 목적의 블로그 글이었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 이 글을 표현을 썼다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에서 글을 함부로 올리거나 특히 대행사에 맡겨가지고 쌓여져 있는 블로그들 있잖아요. 대행사에 맡겨져 있는 글 치고 저는 의료법이 위반되지 않은 케이스를 저는 단 한 케이스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돈 주고 한 달에 500, 1000, 몇 천씩 주고 대행사에 그 블로그 바이럴 광고 해라고 글 올린 것들 있죠. 그것들 대부분 의료법 위반이에요. 네. 자, 확률적으로 0% 및 100%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 즉 부작용 없이, 무통, 통증 없이, 완치 가능한, 가장 안전한, 이 표현 다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냐? 애매하게 표현을 하라는 얘기예요. 보시죠. 일주일이면 치료할 수 있다는, 이거는 단정적으로 치료 기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고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우리는 진짜 일주일 걸려요. 우리는 진짜 하루 안에 한다니까 이 치료를 라고 해도 불법이에요. 통상적으로 하루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왜? 100%가 그런 게 아니니까. 하루에 끝낼 수도 있고 일주일 안에 끝낼 수도 있지만 일주일이 8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걸린다. 통상적으로 이틀 걸린다. 이렇게 표기를 해야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이것도 말씀하셨죠. 치료명, 치료기간, 부작용 말씀하셨고 아까 제가 제일 앞쪽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기억하시나요? 치료 전후 사진 밑에 치료명, 치료기간, 부작용을 표기하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그거는 조건까지는 아니지만 배경과 대비색 및 글씨 크기, 본문과 동일 혹은 본문보다 크게, 즉 그 위에 글씨는 폰트 14로 썼는데 부작용은 폰트 7로 쓰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폰트가 14였으면 밑에도 14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단속되지 않습니다. 야, 이것까지 단속하고 우리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신고는 합니다. 네, 정말 치열하고 비열한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을 무수히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 보건소 사이트 가시면 여러분 조차도 무수히 볼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일단 지키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하겠죠. 자, 왕진진료 넘어갈게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의 경우에 의료기관 안에서의 행위가 아니라 의사가 가방을 싸들고 혹은 의사가 가방을 싸들고 환자의 집으로 가서 우리가 치료를 했고 주사를 놨어요. 불법인가요? 병원 안에서 시술 행위를 하지 않고 딴 데 가서 했네요. 불법인가요? 불법 아닙니다. 이거는 환자의 요청이 있었다면 의사가 가서 환자를 직접 방문해서 지정치료를 한다면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 병원에 시설 있죠. 저 이건 뭐 열의 9은 어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귀찮아서 또는 이거 우리 가운을 갈아입기 때문에 뭐 붙이고 있어야 됩니까? 엑스레이 배지 붙이고 있어야 되죠. 저기 출입하는 여러분 스태프 포함 의사들 포함 다 배지 붙이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있습니까? 아예 엑스레이 배지가 병원 내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네, 아예 사놓지 않았는데 그럼 다 불법입니다. 여러분 귀찮더라도 착용하고 있어야 불법이 아닙니다. 저거는 보건소에서 불시 단속 나오는 항목입니다. 또 보건소에서 불시 단속 나오는 항목들이 뭐 있습니까? 그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대장, 케타민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내용도 여러분 무통 치료할 때 쓰시잖아요. 무통 치료를 할 때 쓰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런 마약류 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환자의 이름과 몇 cc를 시술했는지의 내용과 의사의 서명을 남겼어요. 누구누구에 치료했는지. 불법인가요? 환자의 관리 대장에 다 남겼어요. 불법인가요? 그것만 남겼다면 불법입니다. 그럼 어디에 남겨야 되느냐? 똑같은 진료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차트, 마약류 관리 대장, 그리고 여러분들 금고에 놓아둔 남은 잔량 cc, 이 세 가지를 단속 나왔을 때는 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내용이 시간, 일시, 잔량이 매칭이 돼야지만 불법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통 치료를 하시는 뭐 안 하는 병원도 있겠고 하는 병원도 있을 텐데 무통 치료를 하는 병원이 있다면 나는 관리대장 잘 썼는데 왜 불법이냐? 불법으로 됩니다. 차트에 기재하지 않았다고요. 차트에 시술할 때마다 옆에다가 그 사람에게 시술을 몇 cc를 주입하고 시술했다 하고 의사의 서명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병원들이 많습니다. 잘 했는데 관리대장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트에 남기지 않아서, 차트는 잘 했는데 관리대장을 남기지 않아서, 관리대장을 잘 남겼는데 누군가 직원들이 떨어져서 깨뜨려서 이거 버렸는데 잔량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저게 많이 불시단속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개인정보보호법 보실게요. 여러분 웹사이트 병원들이 대부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웹사이트는 모바일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도 여러분들 전자차트, 아까 누구나 3대 해악행위 중에 하나가 환자 DB를 자주 빼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병원의 실수로 우리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그 다음에 시술에 관한 기록 내용이 유출될 경우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전에 옥션이나 이런 데들이 개인정보 유출했을 때 어떻게 배상했는지 기억하시죠? 뭐 회원 한 명당 곱하기 얼마 이렇게 배상을, 그래서 수십억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병원도 전자차트 회사가 저렇게 해놨는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항변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모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웹사이트든 전자차트든 회원 DB를 지금 어떻게 관리되는지 가서 보시고 아무나 엑셀로 다운받을 수 없게 조치를 해야 되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전자차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전자차트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 그 병원의 전자차트의 DB를 나만 접근 가능하게 해달라, 아니면 이 엑셀 누구나 볼 수는 있되 그거를 DB로 다운받는 것은 누구누구만 하게 해달라, 그게 관리자 설정 기능이 있는 전자차트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웹사이트나 모바일 사이트를 만들어준 회사에도 요청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회원 DB는 누구누구만 접근하게 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아무나 접근 못하게 막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차트는요, 개인정보보호법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백업 장치로 비밀번호를 설정한 채로 보안이 되어야 그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식별 개인정보보호법상 또 포함되는 게 식별 가능한 임상사진의 게재. 자, 제가 재밌게 읽었던 판례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저는 원형 탈모. 네. 대머리에 두피만을 찍었어요. 두피 부위만을 찍고 거기에 비포 애프터를 노출했어요. 이건 실제 판례입니다. 머리의 윗모양만을 찍어서 우리 병원 웹사이트에 게시를 했는데 이건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아까 제가 식별 가능한 임상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다른 걸 볼까요? 여기 치아만, 이빨만 찍어서 치료 전후 사진을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도 저 이빨이 누구 이빨인지 못 알아봐요. 또는 복부만 찍어서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벤지 못 알아봐요. 이 사진을 게시하는 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환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합법인데 그렇지 않았으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는 그럼 불법이란 얘기야 합법이란 얘기야 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이렇습니다. 그 환자의 당사자가 본인이 인지해서 왜 내 사진을 동의 없이 걸었냐, 그거는 내 머리다 라고 해서 그 탈모 한의원은 배상금을 3천만 원을 배상했다는 대법원 판례가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환자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건 내 머리다 라고 주장해서 이거는 너가 내 사진을 쓴 거야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그러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치료 동의서에 이런 목적으로 그 환자의 얼굴이 안 나오는 선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시를 해서 기재를 해서 여러분 치료 동의서를 함께 받으셨다면, 즉 환자의 얼굴이 다 나오지 않게 치료 동의를 할 때 서명을 받으셨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생각 드시죠? 실장님이나 원장님들 생각하시기에 그럼 치료 동의서를 저런 게 잘 맞게 한 장 써두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병원 행위에 문제가 많이 사라질 수 있겠네. 그렇습니다. 왜? 환자의 치료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환자 치료 정보의 공유나 또는 이런 부분 식별되지 않은 임상 사진이나 이런 것들에 치료 동의서 한 장 잘 받아놓는 것만으로 거의 많은 상당수의 그 의료법 위반의 행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확보한 DB를 우리 어머니가 그 김밥집을 하니까 어머니 저희 환자들 대상으로 어머니가 김밥 광고 하나 날리세요. 꽃집 광고 하나 날리세요. 이메일 날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다. 치료 목적의 그 환자 DB를 다른 목적으로 쓰는 순간 불법입니다. 이런 것들 어디서 많이 했습니까? 예전에 그 신용정보의 보험회사에다가 정보 넘겨서 한 명당 10,000원, 20,000원 받고 판매하는 행위들 많이 했죠. 그런 것들 다 불법입니다. 네. 저작권법 볼까요? 간단하게 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됐으니까. 내용을 읽죠. 식별 가능한 환자 임상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그런데 환자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사진의 일부분만을 편집 후에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다가 이쁜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불법이니까 사진의 한 10분의 1만 요만큼 잘라가지고 우리 병원 웹사이트나 우리 병원 모바일이나 아니면 우리 병원 광고물이나 썼습니다. 불법인가요? 10분의 1만 썼어요. 불법입니다. 그런 것들 스파이더 그 검색 엔진 로봇이 있어서 다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들을 무작위로 썼다가는 항상 저런 일들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장 10배 물어내라고 날라오는 케이스도 여러분 겪어보셨죠? 폰트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사진의 일부분도
남의 걸 쓰지 마십시오. 그럼 사진의 일부분은 어디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스탁 이미지 판매하는 사이트에 가면 사진 2,000장당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것도 많습니다. 물론 좋은 사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차라리 그런 거 사셔서 그냥 쓰십시오. 그다음에 스탁 이미지 판매 사이트에서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RM이라고 적어진 사진을 구매했고 이를 병원의 웹사이트나 모바일이나 홍보용 카탈로그, 플래카드 등에 사용하였으면 괜찮나요?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사진의 종류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권리 범위가요. RM이 있고요. RF가 있습니다. RF는 로열티 프리이고요. 즉 로열티 프리라고 적어진 사진을 구매했다면 어디에도 사용해도 좋습니다. 저런 웹사이트든 카탈로그든 어디든 사용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RM이라고 되어 있는 걸 사진을 구매했다면 여러분 그 목적 구매한 목적 거기 그 자리에만 써야지 다른 데다 쓰는 순간 여러분 불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스파이더 로봇 검색 엔진 로봇이 다 트래킹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소장이 날아가게 되니까 쓰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체를 다운로드 받아서 병원의 웹사이트에 사용했습니다. 괜찮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폰트 저작권자들이 또 폰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폰트는 뭐만 써야 되나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김봉진 대표님이 그 한나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또는 네이버 글꼴체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십시오. 좋은 무료 폰트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그 병원 웹사이트를 만들 때도 인쇄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쇄물을 만든다고 내 PC 있는 거 그냥 함부로 쓰면 그 폰트 저작권 파파라치들 또 있습니다. 그들이 또 가서 이렇게 단속하게 되니까 웹사이트든 뭐든 인터넷에 무료 폰트라고 이미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료 사진, 무료 폰트, 무료 음악 검색 한 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 음악도 마찬가지죠. 무료 음악 다운로드 파일 사이트에 음악을 떠나 병원에 갤러리 입혀서 이거 괜찮아요. 불법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음악을 배경음악 멋진 것들을 무료로 160곡인가를 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무료로 그냥 쓰시면 됩니다. 다른 음악 쓰지 마시고요. 심지어 여러분들 병원의 매장 내에서 트는 음악이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여러분 그 MP3 파일 다운받아서 우리 병원 오시는 환자들 듣기 좋으라고 들려드리는 트는 행위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네, 정말 불법입니다. 그 내용들은 원래는 그 음악 저작권 협회 음저협이라는 데서 한번 플레이 될 때마다 우리가 돈을 내야 합법으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D를 12,000원 주고 사서 내가 내 매장에 틀었는데 왜 불법이냐? 불특정 다수에게 듣게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합법이 되려면 CD를 사서 나 혼자 듣거나 내 친구들하고 듣거나 아니면 영업행위에 불특정 다수가 듣게 하려면 그 영업행위 매장 음악 그 전용 페이 그런 공간들이 벅스뮤직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하셔서 매장에 틀어야 합법입니다. 이런 데다 돈 쓰는 게 너무 아깝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유튜브에 그 무료 음악 제공되는 것들을 트시면 괜찮습니다. 자, 우리 병원을 방문해 준 연예인의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그때 왔는데 박지성 선수가 우리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사진기가 고장나서 못 찍었네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박지성 선수 사진을 검색 후에 우리 병원 올렸어요. 박지성 선수가 왔다 가셨어요 라고 올렸어요. 괜찮나요?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초상권 침해입니다. 네, 물론 박지성 선수가 신고를 안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선수가 실제 우리 병원에 왔다 하더라도 그 현장 사진을 찍고 박지성 선수가 용인하지 않은 다른 데서 사진을 갖다 쓰면 그 사진은 저작권도 있고 초상권도 다른 초상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 할게요. 이제 식사하러 가셔야죠. 자, 특허 상표. 여러분 특허를 받은 치료법이 있을 수 있죠. 무슨 최소 치아 삭제나 여러분 그 특허청 사이트에서 특허를 검색하시면 의료 관련된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해당 특허의 내용들을 받았다라고 표기를 하고 우리 병원에서 알리는 것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특허를 받았다라고 알리는 것 내용 자체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그 특허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신기술 의료인 양 확대해서 그 홍보를 하게 되면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몇 월 며칠 어떤 그 기술에 대해서 이런 치료 기법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이런 시술까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최고의 병원이고 이렇습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허는 특허받은 사실 그대로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요. 상표도 마찬가지고요. 상표도 있는데 전용 실시권 화상 디자인권 있는데요. 화상 디자인권은 여러분들이 치료하는 치료 전후의 사진의 모습도 화상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요. 이빨의 모습도 화상 디자인이 나올 수 있고요. 심지어 눈과 미간과
또는 인중의 길이들을 레이시오를 측정해 가지고 해둔 것도 화상 디자인의 상표권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대로 화상 디자인이지 의료법에 그게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자인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과장해서 홍보했을 경우 그것은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이건 넘어가죠. 마지막 이거 이것만 할게요. 네. 공정거래법. 여러분 그렇게 많은 병원이 없을 수는 있는데요. 공정거래법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병원이 좀 잘 되면 우리 병원 가맹점들을 모으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으로. 그럴 경우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요. 본점과 가맹점의 의무와 권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2008년 8월 4일 이후에 등록된 정보 공개서만 가맹희망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즉 뭐냐면 물론 조건은 이게 디테일하게는 이건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자, 우리가 가맹을 모으려면 본점의 정보 공개를 공정거래위 게시판에 올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즉 여러분 치킨점을 가맹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치킨점이 매출이 얼마고 직원이 얼마고 얼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몇 개의 프랜차이즈가 가맹해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알려줄게요. 우리가 이메일로 전달해 줄게요라고 하면 그건 불법입니다. 즉 연매출이 5천만 원 이하인 가맹본부는 등록등에서 제외되지만 그 이상인 그 등록 본부 즉 그 본점은 반드시 공정거래위에 공정거래가 제시하는 본점의 이 공정거래소 정보 공개서를 등록을 해야 하고 프랜차이즈를 모집해야지만 즉 가맹을 받아야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세무나 노무나 계약서상 이런 내용들이 있겠는데요. 자, 오늘 정리해 보죠. 의료법,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그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제가 못 다뤘습니다만, 그리고 저작권법, 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저희가 지금 자료로 갖고 있는 내용들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보건소에 가장 많이 단속이 되거나 주변에서 신고되는 내용이니까 비록 뭐 혼란스럽게 들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료들은 오늘 강연자들의 모든 자료들은 저희가 저희 페이스북 닥프렌즈에 다 공개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으시는 것도 좋은데 그 공개해서 다시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고 해당 내용들을 빨리 수정해서 버리신다면 당분간은 그래도 병원이 의료법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